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권 활동의 여러 가지 모습과 역할 이렇게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다양성연구소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다양성연구소는 다양성 훈련이라는 것을 주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양성 훈련은 조금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이 있고 그 정체성마다 하나하나마다 어떤 정체성에 의해서는 누구를 차별을 할 수도 있고 특권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억압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별을 할 수도 있는 그룹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정체성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 그룹의 인권 향상을 가져올지, 이것을 동시에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정체성의 교차성과 상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게임과 활동과 대화를 중심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인권 옹호자,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성 훈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연구소는 이슈 중심의 활동 단체이고 전국의 다양한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 범위는 전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인천에서 할 때도 여러 다른 단체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활동을 하고 싶었고, 지금은 구로에, 서울시 구로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로구에 있는 많은 노동단체, 여성단체, 그리고 이주 배경 이주민과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를 함께 하고 있는 단체들과 지역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활동도 하고 있지만 또 국제적인 활동도 하고 싶어서 저는 국제 기구들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에서 이사회로 참여하고 있는 건데요. 몇 년간 이사회 이사로 참여하다가 지금은 2년 차로 부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NFJC라는 미국 전국에 있는 다양성 훈련, 다양성과 포함, DNI나 DEI, 또 DEIA 또는 JDEI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다양성 훈련을 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입니다. 미국 전국 전 지역의 활동가들과 함께 제가 첫 번째 이제 국제적인 조직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다른 단체들의 이사회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대한성학회라고 하는 성학회에서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프리웰이라고 또 장애인 탈시설 운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사회이사 하고 있고요. 띵동이라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띵동이 처음 문을 열었던 2015년도부터 최근까지 이사회 그 운영위원회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오늘과 민중의 소리라는 매체에서 칼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와 서울예대에서 외래 교수로 수업을 했었기도 합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 활동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권 활동가란 누구냐?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저는 광의적으로 좀 이 의미를 넓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는 인권 활동을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인권 활동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보장되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인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 그리고 자격, 그리고 의무가 나한테 있다라는 것들을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전업으로 또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시민들이 인권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인권은 모든 인간이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고 선언에 불과한가요? 그렇습니다. 인권 보장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은 계급이 없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선언입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사회를 만들라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해서 얻어낼 수 있는 진짜 그 힘의 근원이자 우리가 원천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인권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인권 공식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인권 공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권 공식은 A가 B에게 C를 근거로 D를 요구한다 입니다. 자, 여기서 A가 B에게 C를 근거로 D를 요구한다 라고 할 때 A는 인권의 주체입니다. 즉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권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B에게. B는 인권 보장의 의무 주체입니다. 자, 인권 보장의 의무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가 인권 보장의 제1의무 주체입니다. 자, 이제는 기후위기 등 인간의 생존과 존엄을 정말 눈에 보이게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가 정말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이 전 지구적인, 초국가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일단 각 국가가 각 국가 공동체에서 인권 보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도 이를 헌법에 정확히 써놓고 있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고 혹은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국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국가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헌법에 쓰여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가 B에게 C를 근거로 D를 요구한다 했죠? 여기서 인간이 국가에게 C를 근거로 D를 요구한다 이렇게 남은 거죠? 그럼 C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인권을 요구하죠? 그렇죠? 다른 근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인간이라는 거, 그게
오로지 유일한 단 한 가지 근거이자 이유입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국가에게 인간이라는 이유로 근거로 D를 요구한다. 무엇을 요구할까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인권이죠. 그렇다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권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얘기해 보면은 의식주 일단 얘기할 수 있겠죠. 먹을 것, 입을 것, 지붕이 있는, 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뭐 7위 이렇다고 한다던데 한국에서 아직도 집과 음식이 해결 안 된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서울 아파트 부동산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높고 값비싼 음식과 옷 등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다들 부자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또 뉴스, 영화, 드라마 등등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집과 음식 그리고 옷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빈곤 문제가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고 믿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정담론을 통해서 그렇게 믿어지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성실히 일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돈 잘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두가 해야 될 필수 코스이고 거기서 실패하면 네가 나고자이고 실패하고 자기 관리 안 되고 노력이 부족했던 것뿐이지 사회 문제는 없어. 야, 누구나 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은 시험 치는데 차별이 어딨니? 어? 성차별이 어딨니? 장애인차별이 어딨니? 지역차별이 어딨니? 모두가 다 똑같은 시험 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으면 된 거 아니니? 이렇게 좋은 사회, 이렇게 좋은 경쟁, 이렇게 공정한 시험 만들었는데도 안 되면 그건 네 잘못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못 친 사람, 합격 못한 사람은 마치 차별을 당해도 되는 것처럼 그게 공정한 것인 것처럼 시험을 못 본다? 못 봤다? 떨어졌다면 마치 처벌받아도 되는 것처럼 평생 처벌받아도 되는 것처럼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지금 20대 청년들의 실업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입니다. 취업이 안 됩니다. 사람을 더 이상 거의 뽑지 않는다. 청년 고용은 멈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업률이 높습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받을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권활동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초중고 12년 동안 원치 않는 공부를 하도록 많이 강요, 강제, 압박을 당했습니다. 학원과 과외를 뺑뺑이 돌면서 좀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살하고 싶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살 문제에 아직도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20대도 사망원인 1위가 자살, 30대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요. 40대는 이제 암, 다음에 자살이 2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뭐 그런 조소 섞인 농담도 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 공부 못해서 취업 안 되면 자살하거나 아사하거나 하는 거고, 취업되면 암 걸려서 죽는 거야. 아니면 암 걸려서 일하다가 자살하는 거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근데 맞는 얘기기도 해가지고 너무 슬픈 거예요. 슬프고 웃긴 얘기를 우프다고 하던데, 사실입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하루에 사고, 그러니까 뭐 떨어져서 죽고 기계에 몸이 껴서 죽고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8명이고요. 과로사나 직업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20명이 매일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루 자살하는 사람은 40명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자살하지 않게 돼도, 또는 죽지 않게 돼도, 요즘에 하도 출생률 하잖아요. 애나라고 막 하잖아요. 하루에 60명씩 아기를 낳는, 출산을 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보다 효과가 더 큰 겁니다. 이미 나이를 많이 먹어서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갓난아기들이 출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하지 않는 걸까요? 이 사회가 사람이 살만하게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가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은 높고 출생률은 낮고 전 세계에서 제일 낮죠.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도 꼴등 수준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나도 살기 힘들고 살기 싫고 내가 아기를 낳아도 그 아기도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이 뻔한데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태계가 아니다. 이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특히 극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바꿔야만 합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7번째로 가장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잘 사는 이 기준을 다시 정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아무리 점점 더 심해져도 국민 총생상 이런 것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이거나 중간값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으면 그 중간값이나 평균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 보통의 서민들이 소득 수준이 내려가거나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수입이나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아도 GDP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국민 총생산 3만 불 시대, 3만 불 시대 이런 얘기 하면서 2만 불 시대부터 계속 막 3반물이 되면은 사람들이 더 살기 좋아질 거야. 막 낙수 효과. 물이 차고 넘치면 가득 차면 차고 넘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그 물을 다 받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물이 차고 넘칩니까? 차고 넘치지 않고 점점 더 큰 그릇을 만들어서 위에는 점점 더 많이 저장하고 아래는 절대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라 국민 총생산이 아니라 얼마나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느냐,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도 그렇고 국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평가의 기준만 바뀌더라도 국가와 사회에 달려가고자 하는 목표가 바뀌기 때문에 현실은 많이 바뀔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등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인권활동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활동은 누구나 해야 된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인권활동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인권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인권활동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전업으로 하는 활동가들도 있고요. 혹은 반상근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반상근은 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풀타임으로 하지 못하고 주 2일이나 3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고용의 형태로 활동가를 모집해서 활동을 함께 하는 모습을 반상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단체 재정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 반상근으로 활동하는 활동가의 개인적인 상황, 뭐 공부를 병행한다든지 뭐 다른 활동으로 수입을 얻는 활동을 하고 반상근 인권 활동하는 곳에서는 수입이 많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또 방상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근의 형태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고요. 그러나 인권활동가들이 뭐 다른 일을 하면서 퇴근 이후에 인권활동하거나 주말에만 인권활동하거나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활동가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활동을 좀 전업으로 풀타임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권활동가는 꼭 인권활동가라는 정체성 가지고 활동만 하는 분들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인권활동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교사나 교수도 인권활동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권과 관련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는 뭐 인류학자나 사회학자 또는 보건학자도 인권활동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도 노동교육이나 또는 인권 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또는 성평등 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육을 하는 사람은 또 인권활동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과 병행을 하든지 또는 반상근을 하든지 풀타임으로 인권활동을 하든지 다양한 형태로 인권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야별로 인권활동을 나눠 보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체성별로, 그 다음에 이슈별로,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정체성별로 활동하는 인권 활동과 인권 활동가들을 알아보자면 예를 들어 뭐 여성 인권 활동가, 그다음에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장애인 인권 활동가, 그다음에 이주민 인권 활동가, 난민 인권 활동가, 청소년 인권 활동가, 노인 인권 활동가 이렇게 각각의 사회적 정체성들마다 그 정체성 그룹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차별, 억압, 폭력, 뭐 착취나 배제 이런 것들에 저항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것들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교육 캠페인 운동 등을 하는 그런 구분으로 정체성별로 구분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슈별로도 인권 활동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빈곤 운동, 빈곤 철폐 운동이죠. 그 다음에 강제 퇴거 반대 운동이나 강제 퇴거를 당하시는 분들과 연대 투쟁이 될 수 있겠죠.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셨거나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 이제 재개발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또 재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 상업적인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상가에서 쫓겨나게 되는 사람들, 뭐 식당을 하고 있었거나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상가에서 쫓겨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주택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강제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대할 수 있죠. 함께 운동하고 그 이슈 파이팅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취, 각종 착취들, 예를 들어 노예 노동, 이주민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노예처럼 또 노동을 시키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전노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진 사건을 뉴스나 기사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취나 노예 노동 이렇게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성폭력, 또 기후위기. 기후위기도 인권 문제입니다. 먼저 인간보다 동물과 자연이 먼저 죽고 훼손되게 되겠지만 인간도 죽게 돼 있고 멸종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인간이 멸절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인권의 문제이고 사회정의 문제인 이유는 먼저 인간이 만든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인간과 생명보다 돈이 중심이 사회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실 해결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해결한다기보다 이제는 최대한 진행 속도를 늦추고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단계다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후위기, 이 불평등의 문제이고 부정의의 문제인 이유는 가난한 나라부터 그리고 가장 취약한 사람부터 사실은 그들은 기후위기를 초래하는데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거나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인데, 기후위기로 인한 어려움들과 목숨을 위협하게 되는 일들은 가장 먼저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부정의의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슈별로 나눠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별 활동과 또 이슈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은 또 이제 예를 들어 마을 활동, 풀뿌리 활동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활동들인데요. 여성 활동이라든지 여성회, 또 여성 민우회, 또 여민회 등등 지역에서 여성단체를 운영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성평등 운동들을 하고, 그래서 모임하고 친목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하는 활동들을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 또 이제 마을 활동이나 지역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센터들 통해서 이제 방과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교육이나 시민교육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청소년들이 원하는 활동, 여가 활동, 또 정치 활동, 교육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이 또 지역에서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권 활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인권 그 이슈가, 내가 알리고자 하는 이슈가 아직 이 사회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 지점에 도달해 있지 않다거나 했을 때
이 이슈를 빠르게 알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거나 또는 아주 오랫동안 이미 운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글도 쓰고 기자회견도 하고 뭐 장관 면담도 하고 대통령 면담도 하고 수많이 오랫동안 이 운동의 역사가 쌓였는데도 해결되지 않았거나 다시 한번 이 이슈를 사회에 환기시키고자 할 때 하는 방법인데요. 직접 행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몇 가지 이슈들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이 서프로제트라고 불렀던 여성 참정권 활동가들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아예 제도적으로도 그랬던 거죠.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로, 가정에서 남성의 소유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에 한 표, 남성이 한 표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그 남성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래서 남성이 여성과 함께 대표해서 한 표를 행사하는 건데 왜 너네가 따로 한 표를 달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여성의 직접 정치 참여, 이 투표권, 참정권을 주지 않았죠.